자, 시작합시다. 청약. 오늘 이제 청약만 제대로 마무리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 정의,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하는 명시적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적인 정의가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마무리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온라인 강의 때 배웠던 거래 제의 그런 거 있었잖아. 거래 권유,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과 그런 단순한 거래 제의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청약의 특징 해가지고 한 5가지 정도 나오죠. 그게 단순한 거래 제의와 청약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다 라고 하는데, 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는 당연히 한쪽이 한쪽에게 이제 보내는 의사표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일본보다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쉽게 말해서 오케이를 하면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는 확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오케이를 하면 내가 이 청약을 한 사람, 청약을 한 사람을 이제 청약자라고 지칭을 하는데, 청약자가 법적 구속력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약이 법률적 약속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법률적 약속을 청약자와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한 피청약자 사이에서 합의가 성립되었고, 계약이 성립되어서 양 당사자들은 그 계약 내용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법적 구속이에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말이. 그리고 불요식성인데, 불요식성은 지난 온라인 강의 때도 제가 불요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특정한 형식을 강제하지 않아요. 불요식이란 게 그 말입니다. 그게 이건 되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요식이라는 건 인포말이죠. 인포말이니까 포말하지 않다는 거고, 계약을 성립시키는 청약이 특정한 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해도 되고, 팩스로 해도 되고, 이메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직접 찾아가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요즘에 오늘날에는 거의 99.999% 이메일로 하죠. 친하면 휴대폰으로도 해. 친한 관계는 요새 국제 전화 다 되잖아. 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화 진짜 전화 아니라 그거 뭐죠? 그거 앱들 왓츠앱이든 그죠? 미국 사람들은 왓츠앱을 많이 쓰대. 안 그래도 해외 여행 갈 때 왓츠앱 이런 거. 우버 우버 진짜 편한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안 되는 서비스 중에서 제일 아쉬운 게 우버 같아. 나는. 왓츠앱은 대체제가 있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카카오 쓰니까 카카오 쓰면 돼. 한국에서는 해외 나갈 때만 왓츠앱을 깔든지 그럼 되고. 근데 우버나 그랩 같은 거, 물론 카카오티가 있는데 카카오티랑 또 다르잖아. 우버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죠? 우버가 제일 아쉽다. 그죠? 그래요. 그건 좀 여담이었고, 어쨌든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거래 제의라고 하는 게 상대방한테 약간 떠보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야. 나 이런 거 파는 사람인데 너 나랑 거래해볼 생각 있어? 내지는 너가 좀 그런 거 취급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내 물건 사갈 생각 있어? 이 정도였다면, 청약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내가 너한테 어떤 물건을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할 거고, 그 물건의 가격은 어떻고,
얼마일 거고 스펙은 어떻고 뭐 이런 정도. 예. 그리고 네가 오케이 하면 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그거랑 단순하게 내가 누구를 통해서 너를 알게 됐는데 너 좀 괜찮은 사람이더라. 너랑 나랑 뭐 비즈니스를 해볼래? 이런 제의하고 무게감이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예시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로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으로도 좀 경중의 차이가 있겠구나 라는 걸 느끼죠. 그 차이가 거래 제의와 청약의 차이입니다. 그 청약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실제 이게 오늘날의 국제무역이나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도 형식이 바뀌어서 이메일로 주고받는다 뿐이지 그 내용의 본질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청약을 한다는 거죠. 자, 청약을 뭐 학문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청약을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발행 주체에 따라서. 매도 청약이 있고 매수 청약이 있는데 매수 청약을 좀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오더라고. 주문. 그렇죠? 파는 사람이 보내는 거랑 사는 사람이 보내는 거, 사는 사람이 보내는 거를 다르게 오더라고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온라인 강의 때 얘기를 했죠. 자, 청약의 학정력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학정 청약이 있고 불학정 청약이 있는데 불학정 청약은 청약이 아니긴 한데 그건 뭐 뒤에서 프리오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하기로 하고 내가 거래 제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거래가 성립을 한다라는 것은 학정 청약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불학정 청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의 특수 조건의 여부에 따라서 조건부 청약, 교차 청약, 반대 청약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청약의 발행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죠. 국내 발행, 국외 발행. 해외에서 발행했으면 국외 발행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자, 학정 청약이 있고 불학정 청약이 있어요. 자, 학정 청약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청약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피청약자가 승낙 시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이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르게 기한부 청약이라고 합니다. 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유효기간은 뭡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거래 제의를 할 때 천년만년 기다릴 수 없잖아. 그래서 메일을 보낼 때 언제까지 해신해 달라는 내용을 보통 넣습니다. 이게 딱딱하게 네가 맨날 며칠까지 보내오는 해신만 유효합니다. 이렇게 매너 없게 쓰진 않고요. 실제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거래할 생각이 있으면 언제까지 해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보통 넣어요. 매너 있게 쓰면. 그럼 그게 뭐다? 기한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게 있잖아. 물건을 제조하는 그 제조사 입장에서도 뭐 재료의 공급 수준이나 원재료의 가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니면 뭐 국제 운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기나 이런 문제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어질 수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요 가격에 너한테 팔 수 있으려면 네가 나한테 딜을 언제까지 줘야 돼.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업마다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정 청약 때문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기한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취소나 조건 변경에 불과합니다. 이게 사실은 상대방이 오케이, 상대방이 승낙이 있으면 거래가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약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오케이를 했다? 살 의지가 있나 보네? 그러면 가격을 바꾼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좀 안 맞겠죠. 그래서 조건을 바꾸면 바꿀 수 있다.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학정 청약이 아니에요. 불학정 청약이 됩니다. 자, 유효기간이 없더라도 유효기간과 관련된 언급이나 뭐 그게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약 자체에 이 거래 제의는 확정적이다. 아니면 취소 불가능이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학정 청약으로 간주하긴 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4일까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학정 청약이다라는 거죠. 학정적으로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고 학정 청약이 아니면 프리오퍼라고 봅니다. 불학정 청약인데 청약의 유효기간이나 승낙 해답의 유효기간을 아니 정한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취소 가능하다. 조건을 나중에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오케이를 했어. 그럼 상대방이 오케이 한 대로 내가 계약이 그대로 집행이 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상황을 보니까 내가 그 가격에 못 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조건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확정적인 청약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똑같은 얘기인데 피청약자가 승낙하기 전에는 언제나 취소, 조건 변경이 가능한 청약은 프리오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이 뒤에 있는 조건부 청약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고 그게 뭐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피청약자가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피청약자의 승낙에 대해서 내가 파이널 컨펌을 해야 된다. 청약자가 파이널 컨펌을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으면 이거는 확정청약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청약의 특수조건 표시 유무에 따른 분류를 좀 볼 텐데 뭐 뒤에서 여기 조건부 청약은 볼 거고 먼저 살펴볼 게 반대 청약이 있습니다. 반대 청약은 원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반대 청약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청약을 받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해서 뭘 하는 거냐면 역제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약자가 물건의 가격 단가를 예를 들어서 100불로 했다. 100불에 이 물건을 팔기로 했다라고 보냈는데 물건을 사는 피청약자가 보니까 100불은 좀 비싸. 그러면 수량은 내가 그대로 사고 네가 말한 다른 조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텐데 단가만 좀 조정해 줄 수 없겠니? 해서 예를 들어서 한 90불에 하자. 뭐 이렇게 역제한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카운터 오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이 있죠. 원래의 청약, 그러니까 100불에 거래하자고 한 원래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100불로는 못 살 것 같아. 근데 네가 90불로 해주면 내가 살게라는 의도를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게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청약자, 청약을 처음 받은 사람이 다시 거래 제의를 하는 거죠. 90불을 해주면 살게라고 했을 때 만약에 원래 100불에 사가라고 한 사람이 오케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90불의 딜이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카운터 오퍼가 그 사람의 역제한이 청약이 되고 원래 청약을 보낸 사람이 승낙을 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게 카운터 오퍼예요. 그래서 이 반대 청약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피청약자의 역제한이고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청약의 원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이 된다는 말이 그래서 붙어 있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냐면 CIS 제19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내용을 부과하거나 추가하거나 제한하거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원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이다. 뭐 물론 제가 가격을 바꾸는 걸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거래 대상 품목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차 청약, 쌍방이 동일한 내용에 동시에 청약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은 한쪽에다가 오퍼를 했고 다른 쪽은 그 사람한테 오더를 했는데 거래 내용이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마인드로 아니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제의를 했고 서로 크로스 했는데 그러면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성립을 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어디서? 대륙법계에서.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도가 같잖아 라고 해서 같다라고 보는 경향가 있는데 영미법에서는 절차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게 계약이 성립이 안 됐다. 절차 위반이다. 절차 위반이라는 표현보다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원래 보낸 오퍼에 대해서 어셉턴스를 하든지 아니면 오더에 대해서 애커날리지먼트를 하든지 뭐 그런 쪽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미법이 이게 계약이 절대 성립 불가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절차를 지켜서 오퍼 오더가 이렇게 크로스를 했으니까 어셉턴스 하는 행위를 해라 라는 거지 절대 불가하다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조건부 청약입니다. 조건부 청약. 청약의 내용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 있는 청약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청약에 대해서 처음 설명할 때처럼 승낙만 있으면 그걸로 계약이 바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뭐 청약자의 최종 항인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사실에 대한 확인 여부가 있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조건부 청약을 그러니까 이제 불확정 청약의 한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조건부 청약이
불확정 청약입니까? 불확정 청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불확정, 그러니까 자 OX를 해봅시다. 불확정 청약이 조건부 청약입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조건부 청약이 불확정 청약입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불확정 청약 중에 조건부 청약이 있습니까? 그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조건부 청약인데 불확정 청약입니까?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왜 이걸 질문하냐면, 자, 이게 분류의 기준이 확정성이 있으면 확정 청약이고, 제가 그 말했죠. 확정 청약이 아닌 애들은 그냥 프리 오퍼다라고 했죠. 분류의 기준인 거예요. 어떤 학문적인 실무에서 필드에서 무역하시는 분들 관심 없어요. 이게 뭐 확정 청약이고 불확정 청약이고 의사만 통하면 그냥 계약이 성립되는 거지. 근데 학문적으로는 사전적 정의가 그러다 보니 확정 청약이 있는 거고, 확정 청약이 아닌 애들은 자유 오퍼예요. 자, 조건부 청약은 뭐다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건 이건데요.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 있는 청약인데 이 조건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 내용에 따라서 얘가 확정 청약일 수도 있고 불확정 청약일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 뜻이에요. 청약이 단순히 거래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아니라 상대방을 거래로 끌어들이기 위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이 된다. 이런 표현도 써요. 조건부 청약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대체적인 개념은 이렇다는 거죠. 조건부 청약을 설명을 할 때 여기 단서가 붙어 있어가지고 피청약자가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또는 승낙을 했는데 나중에 오퍼러의 청약자의 파이널 컨펌 최종 확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조건부 청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그림은 조건부 청약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이거를 전체를 다 설명을 못해. 왜냐하면 이 조건이나 단서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면 예시로 봤을 때, 세상에 많은 조건부 청약의 예시들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어떤 조건이나 단서를 붙입니까? 라고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조건부 청약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이. 자, 한 가지씩 볼게요. 첫 번째, 점검매매 조건부 청약. 조건이 달려있어. 조건부라고 하는 게 조건이 달려있다는 거잖아. 그 조건이 뭔데? 점검을 해보겠대. 뭐를? 뭐 물품을 점검을 하겠죠. 청약과 함께 현품이나 견본을 보내서 피청약자가 물품을 점검해보고 살 생각이 있으면 돈 주고, 안 좋으면 반품하는 거. 그죠? 이게 확정 청약일 수도 있고 안 확정 청약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봅시다. 물건을 보내요. 그래서 그 물건 받은 사람이 나 이거 살게 돈 보냈어. 딜이죠. 그 상황에서 물건 보낸 사람이 돈을 받으면서도 다시 돈을 돌려주면서 아니요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면 얘는 조건부 청약인데 사실 성격을 들여다보면 확정 청약이라고 볼 수도 있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확정 청약이냐 불확정 청약이냐는 예를 들어서 분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정성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 조건부 청약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청약에 조건이 달려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나눠 놓은 거지, 이 두 개의 카테고리를 섞지 마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만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여기서 현품을 보냈어.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딱 보냈어. 청약자. 이거 한번 보고 살 생각이면 사. 근데 저 사람이 산대. 나한테 돈 보내줬어. 이 거래가 뭐 같아요? 확정 청약하고 똑같지 않아? 근데 조건이 달려있지. 조건이. 조건부 청약이지만 사실 성격으로 치면 불확정 청약이 아니고 프리 오퍼가 아니라 확정 청약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 자, 세일 오 리턴이에요. 청약과 함께 대량의 상품을 보내서
위에 점검매매랑 2번 반품 허용 조건부랑 비슷해요. 비청약자가 위탁 판매하거나 미판매 물품은 반납하게 하는 청약이다. 서적 판매의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이거는 국제거래에서도 쓸 수 있지만 국내에서 이런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적.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약국 있죠. 약국. 거기 약국에 가보면 약이 많잖아. 그거 약사님이 다 자기 돈으로 사놓고 팔까?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약국 제대로 개원할 수 있는 약사님이 잘 없어요. 그죠? 뭐예요? 약국은 뭐 하는 거야? 전시만 해놓은 거야. 팔리면 그때 제약회사랑 약사님이랑 수익을 나누겠죠.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어? 약사님이 다 사서 쟁기고 있는 것보다. 약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만약에 약 안 팔리면 약사가 악성 재고 어떻게 처리할 건데? 예. 약국이 다 그런 식으로 거래해요. 서점도 마찬가지야. 교보, 생각해봐요. 교보가 직접 그 많은 책들을 여기 교보문고 여기 가까운 경성대 부경대 역에도 있고 저기 서면에도 있고 부산에만 있나? 전국에 교보문고가 얼마나 많아. 교보문고가 사실 교보의 주력 사업은 보험 사업인데 그 책방 그거는 사실 격가질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보의 주력 사업이 책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없잖아. 교보는 어디서 돈 벌어요? 보험에서 돈 벌어. 보험에서 돈 버는 돈의 일부를 사회 공헌한답시고 책방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굳이 수익도 안 날 건데. 내가 아무리 봤을 때 교보 그 책 팔아가지고 그 임대세도 뭐 안 나올걸? 자기 건물이니까 교보가 보통 경성대 부경대 저기 그 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면에 있는 건 교보 타워 밑에 있잖아요. 그럼 자기 건물이잖아. 그럼 임대료를 안 내도 되겠지.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을 하는 거지 실제 그거를 서점을 하겠다 이 시대에 미친 짓이죠. 교보문고 그러니까 교보생명이란 회사는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 2025년에도 서점 판매업을 안 중단하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만 보면 적자일 거예요. 절대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거야. 그래도 교보가 책을 다 사서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절대 사업 못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갖다 놔. 갖다 놔서 팔리면 뭐 하면 돼요? 출판사랑 교보문고랑 나누면 되죠. 안 팔려. 그러면 리턴.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황 조건부 청약. 시황 조건부 청약. 그래서 1번, 2번. 그러니까 점검 매매든 반품 허용이든 팔려버리면 갖다 줬는데 팔려버리면 그게 확정 청약이에요, 사실은. 이해돼요? 그래서 1번, 2번은 확정 청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청약상 가격이 확정되지 않고 시세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청약이다. 조건이 뭐냐면 프라이스가 안 정해져 있어.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 그냥 그 여러분들 저기 횟집 가면 한 번씩 볼 수 있는 가격판 있죠. 시가야. 자, 그래서 시세에 따르도록 하는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확정 청약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정 청약은 명확하게 내가 니한테 얼마에 팝니다. 살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안 정해져 있어. 이거는 프리오퍼야. 프리오퍼. 조건부 청약이지만 프리오퍼다. 그런 거고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 이게 진짜 뭐 한 건데 subject to prior sale인데 자 청약 대상 물품이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거래 제의를 했어요. 살래 했어. 근데 상대방이 사겠대. 근데 사겠다는 시점에 창고에 재고가 있으면 너한테 줄 게고 재고가 없으면 미안해요. 그죠? 이것도 뭐예요? 프리오퍼지. 저쪽에서 오케이 한다고 해서 거래가 딜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재고 있으면 팔게. 없으면 뭐 다음 기회에 해. 이런 거지. 뭐예요? 완전 판매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 이런 시장이 어떤 거 있어요? 주로 명품, 진짜 럭셔리. 그죠? 그 줄 서서 사잖아. 그리고 가도 줄 서서 들어가도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을지 없을지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가죠. 굉장히 호구스럽지만 브랜드만 가리면 정말 호구스러운 판매 방식 아니야? 줄 서서 한참 줄 서서 기다리고 딱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있으면 사고 없으면 못 사. 딱 그거죠.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 이건 확정 청약이 아니에요. 프리오퍼예요. 자, 그 다음에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 이거 아까 제가 처음에 조건부 청약을 설명할 때 그 방식이죠. 계약의 성립은 청약자의 최종 확인을 조건으로 한다. 이게 내가 거래 제의를 했고 저쪽이 오케이 하면 거래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그쪽이 오케이를 했어도 내가 뭘 해야 된다. 최종적인 컨펌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이런 것들이 다 조건부 청약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의 유인이란 거. 조건부 청약이랑 말은 비슷한데 개념적으로 조금 구별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영어 표현으로 뭐 invitation to offer라고 하는데 invitation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갖고 간혹 뭐 초청하다 뭐 이럴 때 쓰죠. MSI가 뭐야? 미드 시즌 인비테이션인가 그럴걸? 롤. 그죠? MSI. 초청전이죠. 시즌 중간에 잘하는 팀 불러다가 각 지구 1, 2팀 불러서 하는 그거죠. 그러면 인비테이션을 하는데 오퍼를 위해서 초청을 한다는 뜻이잖아. 유인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 광고를 생각해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 뭐 길게 쭉 설명을 해놨는데 광고야, 광고. 자, 똑같은 거래제인데 내가 특정한 사람을 딱 찍어서 이메일로 써요. 누구누구씨 나 뭐 파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좋은 물건 있어요. 이 가격에 팔게요. 사세요. 이게 청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누구누구씨를 찍어서 내가 이메일을 보냈잖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혹은 대중들한테 일반 대중들한테 나한테 좋은 물건 있어요. 내가 파는 이 좋은 물건의 가격은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서 TV 광고를 때려. 비슷한 것 같지만 뭐가 달라요? 그냥 이게 이런 거지. 어떤 특정인을 찍어서 내가 물건을 사서 너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하겠다와 그냥 예를 들어서 뭘 생각해볼까? 예를 들어서 운동화라고 칩시다. 운동화를 한 20만 원에 파는데 이 운동화 20만 원입니다 하고 TV 광고를 막 때려. 그러면 그 TV 광고에 노출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운동화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거야. 근데 그 중에 간혹 한두 사람이 저거 사야겠다 해서 매장으로 올 거 아니야. 그걸 유인해내는 거죠. 그게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게 국제거래 단계에서 사용이 되면 그게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의 유인을 다른 말로 예비적 교섭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타인을 유혹해서 자기에게 청약을 하도록 청약 또는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다. 그래서 청약의 유인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다. 상대방이 사겠다. 뭐 매장으로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게 그 자체가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고 다시 조건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청약의 요건, 확정성, 그리고 의사의 구속성, 대상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라서 여부가 구분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청약 내용의 확정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는 만약에 국제무역이라고 치면 어떤 특정한 시장에 어떤 특정한 국가에 어떤 특정한 그 바이어한테 내가 얘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가 거기 있으니까 운송수단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너의 신용도는 어떻게 하니까 뭐 결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청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청약의 유인은 일단 광고잖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빠져 있겠죠. 그래서 청약의 내용에 거래 제의의 내용의 확정성에 차이가 있어요. 실제 어떤 특정인을 할 때 청약하는 거랑 청약의 유인이랑 그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거고 의사의 구속성은 내가 거래 제의를 하면 저쪽이 오케이 하면 바로 딜이 되잖아. 근데 불특정 다수한테 사세요라고 떠들 때는 누가 그거에 관심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뭐 광고 본다고 해서 다 사고 뭐 통신 넣어가지고 사고 이거 아니란 말이야. 의사의 구속성의 차이가 있고 대상의 특정성이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누구를 딱 찍어서 살래 하는 거랑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공개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알리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청약과 청약의 유의는. 그래서 CISG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약은 합정성, 구속성, 특정성 있어야 한다. 발음이 잘 안 되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한은 제한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한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이란 표현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하는 거는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관점은 다수가 문제가 아니라 불특정이 문제예요. 특정의 다수인은 청약이에요. 여러 사람한테 여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메일 리스트를 보내는데 100명의 예상되는 바이어한테를 100명을 딱 찍어서 내가 메일링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거는 다수죠. 100명이니까 다수인데 특정화돼 있잖아. 100명으로. 내 물건 살만한 것 같은 100명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은 한 1000명, 10,000명 되는 거야. TV 보는 사람 다. 그러니까 다수인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되어 있느냐, 특정되지 않았느냐가 구별점입니다.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청약의 유인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거. 맞아, 그거. 그러니까 얘는 청약의 유인이면서 불확정 청약이면서 조건부 청약이야. 다 해당돼. 성격이 그런 성격이 다 있어.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런 질문하지 말아요. 메일로.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은 불확정 청약입니까? 청약의 유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청약의 유인일 수도 있고 불확정 청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종 확인 이렇게 봐야 돼. 자, 기준을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분류 체계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요. 뭐에 대한 개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고 어떤 개념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그 분류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들을 그 방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습성이에요. 나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에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거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케이스라고 생각해봐. 여러 케이스가 있어. 그 여러 케이스들이 있고 그 여러 케이스들이 유사한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유사한 케이스들을 묶어. 카테고리를 해. 그런 다음에 그 카테고리를 들여다봐. 얘가 도대체 성격이 어떻지? 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잖아. 얘는 보니까 청약자가 청약을 하고 피청약자가 승낙을 했는데 거래가 성립이 안 돼. 그러면 불확정 청약이네. 근데 보니까 이거를 할 때 얘네들이 최종 컨펌이라고 해야 되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달아. 그러니까 조건부 청약에도 해당이 되네. 근데 이 파이널, 그러니까 서브컨 오퍼, 이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을 보니까 얘가 어차피 자기가 파이널 컨펌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특정인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한테 막 뿌렸어. 그러면 청약의 유인에도 해당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내 말이? 그러니까 매 학기 제가 상무론 수업을 하면 꼭 중간고사 앞두고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은 청약의 유인입니까? 불확정 청약입니까? 질문하는 친구가 꼭 있어요. 매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왜 이 질문을 계속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의 개념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여기 아니면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로 거래하는데 이런 스타일로 거래하는 사람의 이 거래 방식을 성격을 들여다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불확정 청약이면서 조건부 청약이면서 청약의 유인에도 다 해당이 된 거야. 그런 느낌과 성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얘는 얘다, 얘는 얘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 포인트가 뭐냐고. 청약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내용의 명확성, 그 다음에 상대방을 구속시키려는 의도, 그리고 뭐 몇 가지 얘기를 했죠. 특정성, 이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그런 게 갖춰지면 확정 청약이구나. 확정 청약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저쪽에 오케이 하면 거래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컨디션을 자꾸 달아. 이유를 달아. 성립을 시키려고 뭔가 계약 조건을 달아. 그럼 그건 다 뭐예요? 조건부 청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조건부 청약이라 할지라도 저쪽이 오케이면 바로 딜이야. 그러면 걔는 조건부 청약이면서 불확정 청약이 아니라 뭐가 돼요? 확정 청약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자, 청약의 유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광고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광고. 왜 그런지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견적서, 카탈로그, 이것도 다 청약의 유인입니다. 청약의 유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카탈로그, 거래 안내장, 가격표, 그렇죠. 뭐 지탭사업단 최근에 자카르타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해외 전시회, 박람회 이런 데를 가요. 그러면 부스가 쭉 있고 막 몇천 개의 부스가 있어. 몇천 개의 부스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오고 가요. 그러면 이제 유인물 같은 거 나눠줍니다. 유인물 같은 거 나눠주기도 하고 명함을 나눠주기도 하고 내 물건을 한번 보라고 설명도 해줘요. 이게 다 뭐예요? 청약의 유인이야. 청약의 유인.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유인물을 나눠줬는데 여기 카탈로그 같은 걸 나눠줬는데 카탈로그를 보고 자기의 마음에 들어. 가격도 괜찮아. 그래서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나한테 연락이 와.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너가 나한테 내 물건 살려면 내가 가격은 얼마에 해줄 수 있고 결제 방식은 어떤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수량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서 보내. 보낸 게 청약이 되는 거야. 앞서서 내가 카탈로그 나눠준 건 뭐다? 청약의 유인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입찰의 모집 공고, 경매의 개최 통지. 그러니까 입찰을 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거, 경매를 하겠다고 알려주는 것도 다 청약의 유인에 해당이 된다. 의사 확인장, 이것도 그거 같은 거죠. 프로젝트의 예비적인 뭐 합의서, 제안서,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있는데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되냐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달주의는 말 그대로 청약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을 했을 때 성립을 한다. 그 얘기예요. 도달을 해야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달 안 하면 내가 보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 안 하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갔다거나 도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효과를 발휘시킬 수가 없어요. 청약자가 불이익은 청약자가 부담한다는 게 청약자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청약이 효력이 유효하는 기간, 존속하는 기간인데 해당 기간 내에 승낙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통 명시기간을 정합니다. 그 기간 내에 이제 유효하게 가는 것이고 보통은 적어두는 게 좋은데 적어두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적어두지 않은 경우에는 뭐 합리적인 기간이나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reasonable time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해신하세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런 9월 30일까지 해신하세요 이런 게 없이 그냥 확정청약이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유효하게 기간을 볼 것이냐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 어떤 규칙도 없고 그냥 너와 내가 어느 정도 타협해서 합리적으로 이 기간까지는 해야 된다. 이 기간은 그 합리적인 기간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이내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천년만년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철회 가능의 여부. 확정청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철회 불가능하다는 게 보통 대륙법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입장이고 영미법에서는 뭐 이게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이거를 외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뭐 배우면 되냐면 여기 4번에 있어요. 비엔나 협약이라고 CISG 승낙의 통지를 하기 전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에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요게 CISG에 있는 규정인데 CISG에 CISG 제15조, 16조, 17조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 대륙법이 어떻다, 영미법이 어떻다 그거 다 필요 없고 여기 31번 슬라이드에 있는 CISG 규정만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상무론 시간에는 제가 CISG 전문을 학습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약론이나 이런 데서는 수업을 하면서 CISG 전문을 다 공부를 하는데 상무론에서는 그렇진 않은데 상무론에서는 몇 가지만 알아두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청약의 효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보면 CISG 제15조, 16조, 17조의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부터 볼게요. 15조에 있는 내용 청약의 철회라고 여기 영어 표현으로 withdrawal이라고 되어 있는데 withdrawal이라고 한국어로 씁니까? 그냥 라고 하면 철회라고 써요. 철회. 보통 대다수의 교수님들은 철회라고 씁니다. 자, 청약의 withdrawal이란 청약으로서 효력이 아직 발생하기 이전 상태. 청약으로서 효력이 아직 발생하기 이전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앞선 슬라이드에서 청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했어요? 도달할 때 발생한다 했죠. 그러면 도달하기 전이란 뜻이에요. 도달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닿기 전에. 상대방에게 닿기 전에 청약자가 임의로 여기서 임의로란 말은 지맘대로라는 뜻이고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청약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리보케이션과 구별되는 개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의사표시로까지를 읽고 거기다 슬러시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내가 보니까 내가 더 헷갈리겠어. 이렇게 끊어. 그러면 요 뒤에 내용은 사실 이거야. 리보케이션이야. 앞에 withdrawal은 요 두 번째 줄의 의사표시야. 뭐예요? 상대방에게 내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걷어들이겠다는 거죠. 걷어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왜? 청약이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이니까 내가 빨리 보내서 걷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한국어로 철회라고 보통 많이 쓰고요. 영어 표현으로 withdrawal입니다. 자, 두 번째 청약의 리보케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취소란 표현을 씁니다. 취소. 리보케이션의 번역어를 취소라고 대체적으로 많이 써요. 대체적이란 표현을 제가 굳이 하는 거는 리보케이션을 취소로 번역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제가 영어 표현을 썼는데 자 설명 읽어볼게요. 청약의 리보케이션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일단 도착했어. 닿았어. 닿으면 뭐래요? 도달주의니까 효력을 발생시켰어요. 근데 뭐래? 승낙의 통지를 보내기 전에 취소시키는 거야. 어떤 단계인 거야? 저쪽에 청약이 갔어. 내용을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타임 사겠다라고 뭔가 의사표현을 하기 전 그 타이밍에 취소할게요. 이거야. 취소할게요.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는 도착하기 전에 빠꾸죠. 걷어들이는 느낌. 그러니까 철회죠. 돌아오라고. 이건 거고 얘는 닿았어. 닿았는데 아니야. 취소할게.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차이 알겠죠? 이 느낌 차이. 그래서 저는 한국어 번역을 철회 취소라고 해요. 근데 제가 철회 취소를 안 적어놓고 영어로 그냥 withdrawal revocation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다른 교과서에는 withdrawal을 취소라고 번역해 놓은 데도 있고요. revocation을 철회라고 적어놓은 데도 있어요. 교과서마다 달라. 왜냐하면 CISG가 국문 공식 번역을 어디서 이렇게 인증받은 게 없기 때문에 다 지각각 번역이거든. 그래서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영어 표현으로 써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뉘앙스는 이게 맞을 거야. withdrawal은 걷어들이는 거고 revocation은 아니야 취소.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절이 있어요. 3번에 상대방이 안사하는 겁니다. 안사. 이건 쉽잖아.
안 사겠다는데 뭐. 예, 그래서 이 경우에 효력이 소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 경과. 9월 30일까지 해신 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줘. 그럼 끝이지 뭐. 자, 반대 청약. 이건 좀 다르게 효력이 소멸되죠. 뭐예요? 상대방이 원래 오리지널 청약의 내용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추가해서 역제한을 해. 그러면 원래 거래 제의는 필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받을 건지 말 건지를 논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가야 될 게 CISG 제19조에 이 말이 있습니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한 때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 있고 뒤에 이 말이 있어요. 실질적 변경이 아닌 부가 조건 또는 상회한 조건이 추가된 것은 승낙으로 간주한다. 실질적 변경이 있는 청약에 대한 응답이 반대 청약이다. 자, 실질적 변경이 있으면 반대 청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 변경이 없으면, 이 말이 길게 써놨는데 줄여 말하면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을 하면 반대 청약이 된다, 그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의문을 품어야 되는 게, 실질적 변경이 없으면 승낙이 되는 거야. 승낙이. 실질적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역제한 조건인 거고, 실질적 변경이 없이 받아들인 거면 승낙이에요. 그러면 뭐가 실질적 변경인데가 그 다음 스텝이죠. 어떤 내용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살펴보면, 실질적 변경은 거래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거래의 주요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가격, 단가, 뭐 수량, 품질, 거래 조건, 결제 조건, 운송 방식, 아니면 분쟁 해결, 보험, 이런 것들 있죠. 거래의 주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 그걸 건드리면 실질적 변경. 그걸 건드리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야. 그러니까 경미하거나 미미한 조건 변경은 넘어가자는 거야. 쉽게 말하면. 승낙으로 넘어가자. 근데 핵심적으로 예를 들어 단가를 바꾸겠다. 아니면 수량을 바꾸겠다. 아니면 결제 방법을 바꾸겠다. 이건 다시 논의해봐야 되지 않겠어. 네, 그거는 반대 청약이 된다. 승낙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발적 위법. 처음에 청약을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끝나고 나니까 승낙할 때쯤 되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위법이 됐네. 그러면 이거 청약의 효력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프러스트레이션의 법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없던 일이 돼버립니다. 소멸됩니다. 당사자 사망. 영미법에서는 그 거래 제의에 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당사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청약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입장이에요. 사람이 죽었어. 청약한 사람이 죽었어. 근데 대류법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상속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법인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사장이 있을 거 아니야. 이어가야지. 이 입장이 대류법계예요. 근데 극단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양 법계의 법리의 차이점이 이 정도는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청약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승낙은 온라인 강의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네.